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인생 고민을 한방에 후 날려드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애독자분들에게 인생이라는 이런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혼자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처음 하면 주린이, 요리를 처음 하면 요린이 하듯이 인생을 처음 사는 분들에게 인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역시도 인생을 처음 사시고요. 저 역시도 사실은 인생을 처음 살죠.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을 처음 살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날마다 어려움도 겪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래서 또 인생은 즐겁고 또 행복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인생이라는 이런 닉네임을 호칭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직업 탐색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자기 탐색을 통해서 여러분 흥미, 강점, 가치관 이런 것도 점검을 해보면서 궁극적으로 직업 세계에 어떻게 안착해야 될지 이야기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정말 알차게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권합니다. 그럼 한번 강의 들어가 볼까요? 고고고! 오늘의 큰 강의 주제는 자기 분석을 통해서 나의 흥미와 가치관과 강점과 직업을 탐색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이게 하나의 파트씩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드릴 건데요. 제가 제 소개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사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여러분을 뵈야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여러분 이렇게 뵙게만 된 것만 해도 사실 영광입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30대 중반까지도 진로와 직업에 대한 갈등을 겪어서요. 방향성조차 잡지 못하고 많이 헤맸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나름대로 핸디캡이 있고 어려움이 누구보다도 더 많으실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나는 왜 이럴까? 내 어떤 건강이나 내 상황이나 어떤 부모의 경제력이나 학교나 전공이나 모든 것들이 사실 좀 원망스럽고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20대 때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많은 갈등을 겪었었는데요.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모두 다 또 자산이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핸디캡을 슬기롭게 극복하셔서 여러분 삶에서 원하는 성공, 행복한 삶도 이루시길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직업적으로 갈등이 누구보다 많았었거든요. 가난함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누구보다도 어떻게 하면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안착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 지금은 진로 전문가로, 취업 전문가로, 커리어 코치로까지 불리게 되어서요. 여러분도 이렇게 만나게 되었답니다. 제 이름 세자 정철상이라는 이름 절대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오늘 강의 다 끝나고 나서도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성심성의껏 문의 주세요. 네, 제 소개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크게 5가지 자기 탐색에 대한 부분, 그 다음 흥미 탐색에 대한 부분, 여러분 가치관은 탐색이기도 하지만 조금 점검이라는 부분에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4번째 강점 탐색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직업 탐색까지 방대한 이야기니까요. 이야기가 많아서 조금 지겨우시면 중간에 살짝 끊으셨다가 보셔도 괜찮고요. 가능하면 쭉 그래도 보시기 권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탐색입니다. 어렵죠? 이게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기 탐색을 한다면 가장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이고요. 오랫동안 인류에 내놓으라 하는 철학자들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2000년 넘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위치한 신분, 학생이나 또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어떤 권력,
그 권력이라는 게 아주 대단한 것도 있겠지만 선배라는 것도 권력이잖아요. 지위나 명예나 SNS상에서 여러분이 비록 학생이거나 어리지만 또 엄청난 팔로워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요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앞으로 직장 또는 직업, 경력, 커리어, 능력에 따라서 또 여러분이 누구인지 이렇게 보여주죠. 여러분이 어느 국가에 사느냐, 어느 민족이냐, 어느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느냐, 종교 구성원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형제, 자매, 또 여러분의 외모나 성별이나 나이나 라이프 스타일이나 취미생활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경, 그 속에서 도전, 외적인 어떤 성취를 또 도전하다 보면 하잖아요. 그런 성공에 대한 모습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재력이나 집안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도 보여주는 외적인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내면에 있는 성격이나 마음이나 기질이나 어떤 댐댐이나 인성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또 구성체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품고 있는 꿈이나 어떤 삶의 목표나 어떤 살아가면서 가져는 사명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파악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자산이 될 건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여러분 어떤 직업이나 직장이나 사회적 직위나 이런 것들로 나를 다 표현할 수 여러분 있을까요? 일부분은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두를 표현한다라는 것은 한 개인을 모든 것을 표현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주 전체를 표현한다는 것만큼이나 사실은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용어를 제일 위에 제가 삐리리 처리해놨는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조금 어려운데요. 이게 수용 전념 치료에 나오는 용어인데 개념화된 자기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아이,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아이, 밥을 잘 먹는 아이, 게임을 하길 좋아하는 아이, 이런 아이 개념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나 어떤 존재라는 것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밝은 아이다, 나는 잘 웃는 아이다. 나는 찌질한 아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또 평가를 나쁘게 할 수도 있고, 나는 정말 엄청나게 긍정적인 아이다. 뭐 이런 형태로 자신을 이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모에 의해서, 사회에 의해서 대체로 이제 긍정적이긴 한데요. 그런 사회적인 차원에서 나는 초등학교 아이고, 대학생이고, 직장인이고, 이런 형태로 이제 형성이 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하는데요. 다만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모든 걸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학생으로라는 단어로 다 표현할 수 없죠. 여러분 이름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고요. 때로 그러다 보니까 좀 잘못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고차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학생이니까 영원히 학생으로 머물러 있다든지 직장인이니까 영원히 직장인으로 머물러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강의를 찍는 이유 오늘 아침에도 한 직장인의 40대 중반의 직장인의 이게 상담을 받았거든요. 정말 좋은 대기업에 있었는데요. 이게 쪼그라들면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 어떻게 되나. 근데 이게 회사명이 이제 날아가 버리면 이제 나의 정체성이 이제 사라진다라는 거죠. 개념화된 자기라는 것은 이렇게 사회가 이제 정의하는 자기가 되는데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문제는 그게 이제 함몰이 되고 그것이 이제 껍데기가 없어질 때 어려움을 생길 수 있다. 이런 용어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현대인들은 그래서 직장에서의 정체성과 학교에서의 정체성과 동아리 활동할 때의 정체성과 봉사활동할 때의 정체성과 여러분이 SNS를 쓸 때 그것도 인스타냐 트위터냐 페이스북이냐 여러분 유튜브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자기 정체성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는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어떻습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개인의 정체성의 근본적인 기반은 굉장히 취약해졌다라는 이런 아이러니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시대의 이야기도 합니다. 정체성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냐? 그냥 한 단어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남이 뭐라고 하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바라보든 간에 내가 나 자신을 일관되게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식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심리적 갈등, 여러분들도 많잖아요. 저도 지금 벌려놓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도 고민의 핵심이자 그 삶에 이끌어가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나는 누구인가를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야 될 삶의 출발점이 나예요. 나 자신이라는 것에 대한 잊지 않는 이런 정체성이 삶의 가장 근본적인 기반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취업 현장에서도 지금 자기 탐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정말 철학적으로 던져야 될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던지는 이유가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출발점이 모르면요,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출발점에 정해야 되는 부분이 정체성이다. 그래서 나를 알아가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큰 과제라는 겁니다. 자, 나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어떤 게 있으시나요?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뭐라고요? 경험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저는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법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더 나아지고 싶은 어떤 우리가 멘토나 또 궁금한 것들을 물어봐야겠지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이런 질문법이 아주 중요하고요. 뒤에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이게 온몸으로 부닥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통상 경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험에서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온몸으로 이렇게 배우는 게 하나가 있고 또 어떻습니까? 책으로 또 어떤 사색으로 이런 간접적인 책으로 이런 영상으로 하는 간접적인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만의 이제 정체성을 수립하는데요. 이것이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이제 부정적으로 정체성을 형성을 하고 규정을 해버리면 대단히 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종 심리 검사나 성격 검사나 직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직업이다 보니까 흥미 때 이제 직업 흥미 검사, 홀랜드 검사를 통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이 어떤 성공을 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극한 상황에 여러분 놓여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나의 한계에 한번 도전해보고 또 여행이나 어떤 만남이나 또 사랑을 해볼 수도 있고요. 만나서 인터뷰를 해볼 수도 있고 어떤 배움가, 사색가, 저는 영화 너무 좋아하거든요. 영화나 어떤 또 일기나 글쓰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질문법입니다. 안으로 들여다보는 거야.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들여다보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불쾌한 감정도 있고 짜증나는 감정도 있고 불안한 것도 있고 우울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서 혼란스러움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물론 당연히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황홀함도 있고 어떤 보람도 있고 가치도 있고 그런 거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내면의 초자라고 해야 될까요? 신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화를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철상 너 똑바로 하고 있어? 하면서 혼내는 질책도 하고 그래 철상아 네가 어렵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으니까 용기를 내서 나아가야지 이런 격려하는 또 소리도 있고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대화에 또 하두에서 잊지 않고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알람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모든 스마트폰의 알람을 다 걷어왔거든요.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면에서도 끊임없이 이런 알람을 준단 말이에요. 좀 잘못되어서 가는 어떤 길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귀찮잖아요. 그렇게 자꾸 알람이 생기면 저처럼 그렇다 보니까 어느 경우에 이제 알람을 꺼버리면 중요한 우리의 어떤 신호들 경고 신호라든지 위로 신호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무시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에 대화하는 방법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내면과의 대화 방법을 잊지 않으시고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 같은 사람에게도 질문을 던져야 되겠지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해야 나가야 되는지 끊임없이 이제 답변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찾았던 어떤 몇 가지 답변 이야기, 깨달음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제 마음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엄청난 시행착오를 오히려 겪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오히려 이제 심리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죠. 어렸을 때 저는 되게 이기적이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찌질하고 못됐고 비인간적이고 불합리하고 어쩌면 뭐 아메바 같은 단세포 같은 인간이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이타적인 행위들도 하거든요. 뭐 아주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프리카 아동들도 10여 년 이상 국내 아동도 후원도 하고 있고요. 리어커 밀고 가시는 분 있으면 언더백이도 끝까지 제가 밀어드리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막 슈퍼맨 같은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어느 날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선함도 있고 인간적인 부분을 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 따뜻한 마음도 되게 많고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서 논리적으로 판단도 하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복잡한 어떤 의사 판단 결정들도 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보통 양가 감정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대부분 그런 감정이 사실은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깨달음 중에 하나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대단히 부조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때 옳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뒤에 바뀌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알베르 까미라는 이런 작가는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부조리한 존재인지 고발하기 위해서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이렇게 출간도 하였었죠.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도 그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해지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 속에서 우리 내면 속에서도 그런 나약함과 악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나의 부조리함도 한번 받아보려고 하고 검토해보려고 하는 자세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고귀한 자세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심리학 책을 너무 관심이 있어서 지금 반대편에 뭐 심리학 책이 한 200여 권 훨씬 더 많죠. 뭐 한데 200여 권 정도를 읽으면서 제가 심리학 책도 2권 정도를 쓰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면서 부조리하면서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불안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나 불안전해요. 불안하다고 여러분 굉장히 저한테 상담하거나 그런 분들 많아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왜 그렇게 불안하면서 하면서 인생을 살았을까 되돌아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도 사실 일정 부분에 이런 불안함이 있고 저런 불안함이 있죠. 오늘 강의를 준비하는 것도 여러분은 별거 아니라는 생각으로 이 강의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준비를 해서 저도 불안한 마음에 여러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사실 웃고 있지만 내면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완벽하지 못해요. 허술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벽함이라는 거예요. 너무 말이 아이러니하죠. 불완전한 것이 완벽한 거다.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살아가는 그 시간의 모든 것들은 불안한 거예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하는 존재라는 사실. 그것 자체가 저에게는 엄청난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싶고 불안함이 없이 살아가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불안함에 존재하고 불안과 어쩌면 우리는 친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를 키우고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잃지 않는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심리학 공부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 자신의 부조리함도요. 다른 사람의 부조리함이나 세상의 부조리함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조리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모자람 이런 모든 것들을 끌어안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나약함이 오히려 이 속에서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약함이 싹이 트는 것이 아니라 위대함의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그렇게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대단히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위대함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배우자에게, 여보, 내가 생각해보니까 위대한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내가 빵 터져가지고 웃기지 말라고 저보고 하는데, 막 하고 비웃는 겁니다. 너무 크게 비웃어가지고 저도 그냥 웃기더라고요. 아니 근데 여보 진짜라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내 생각에서는 위대함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위인전에서 나오는 위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저의 깨달음은 뭐냐면 어떤 위인과 같은 간디나 킹 목사님이나 오바마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세종대왕처럼 위대함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조그마한 위대함의 불씨예요. 그러니까 타인에게는 조금 너그럽고 관대하더라도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 이 위대함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라는 이런 깨달음이었죠. 저에게는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 위대함만 있다 하더라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는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역시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온전하게 나다워지는 거예요. 저도 강의도 잘하고 싶고요. 여러분한테 카리스마 있게 좀 멋지게 목소리도 이렇게 경박스럽지 않게 그죠? 중저음으로 차분하게 이렇게 전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안 돼요. 목소리가 제가 중고음이고 카리스마가 별로 없어요. 더 웃기고 재미있으신 분들도 많아서 웃기는 것도 잘 못해요. 그런데 그냥 나는 나다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좀 허당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가볍고 경박스러워 보이고 이런 면도 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굉장히 인간적이다라는 말이 이렇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삶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나다워지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비판하든 저 인간은 4차원적이다, 경박하다, 무게감이 없다 그런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다웠게 살아가면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심지어 존경해 한다는 사람들까지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나다워지는 것이 진정한 나다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나다움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흥미 탐색입니다. 여러분, 흥미 탐색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기 탐색에 이어서 이제 내가 어떤 흥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실 때도요, 그냥 쭉 이렇게 들으시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조금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지시면 잠깐 멈췄다가 생각을 해보시거나 글을 써보시거나 그런 다음에 답변을 하시고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도 아주 좋습니다. 한번 쫙 다 하시고 두 번째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처음에 한 번씩 잠깐 멈춤을 하는 방식도 아주 좋으니까요. 그렇게 해보시기 권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졌듯이 나의 흥미와 적성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흥미와 적성을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고 들어가시는 것이 훨씬 큰 배움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 흥미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볼 때요. 흥미가 어떤 거는 굉장히 하기 싫은 일을 하면 지겨움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거는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 즐거움이 생기는 거죠. 그 속에 이제 흥미의 힌트가 있는데요. 흥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단어를 구분해서 조금 한번 잘라 볼게요. 흥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즐거움이에요. 재미예요. 그냥 여러분이 어떤 걸 하는데 좋아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돈을 내고라도 여러분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흥이죠. 우리가 대체로 하는 즐거움이고요. 그래서 즐거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대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대상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제 끌리는 거죠. 그것이 이제 덕질이라고도 하잖아요. 어떤 대상에 대한 덕질을 하기도 하죠. 근데 기업들은 순수한 어떤 그 흥미 그 자체에 개인의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그 흥미에는 조금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기업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직업
흥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원한 분야에 또는 가고자 하는 분야에 그 흥미가 진짜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알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흥미가 없으면 지속을 못해요. 근무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흥미를 알려고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흥미와 역량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죠. 내가 뭘 좋아하고 관심이 있어도 그걸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가 있으면 잘할 가능성은 높아요. 왜냐하면 지속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좀 딜레마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직업 상담사라는 자격증이 있기 전에 저는 20여 년 전에 직업 상담을 해왔는데요. 그때는 되게 무능하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왜 무능하게 느껴졌느냐면요. 내담자분들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분들에게 원하는 진로, 직업, 직장 이런 것들을 못 찾아주는 것 같은 마음 때문에 굉장히 제가 비전문가처럼 느껴지고 그런 검사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이 20년 동안 해오면서 정말 다양한 검사도 공부를 하고요. 자격증도 많이 취득을 했지만 그런 검사는 없다라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오래된 영화지만요 정말 재밌습니다. 이 영화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기 권합니다. 가타카라는 영화인데요. 에단 호크하고 우마 셔먼인가요? 주드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잘생긴 배우들이 나오는데요. 아주 미래입니다. SF 액션 미래인데요. 미래에는 너무나 완벽한 유전자 조작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병도 다 치유할 수 있고요. 자연스럽게 근데 태어나면 인간이 우리가 지금처럼 태어나면 열성인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유전자 조작을 해서 태어나면 머리도 똑똑하고 건강도 좋고 뭐든지 이제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직업도 우주조종사나 여러분 하고 싶은 의사나 판사나 검사나 뭐 교사나 뭐든지 원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열성인자, 인간의 이제 자연스러운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면 열성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형이 그렇게 이제 우연의 실수로 태어나는데 열성인자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시력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공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늘 부모 입장에서는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완벽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너무 똘똘하고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는 그렇지만 우주조종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어요. 근데 부모는 안 돼. 너는 열성인자이기 때문에 직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청소부나 온갖 허드렛 일이나 그저 막노동 같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꿈이 있으니까 이 아이에게 하고 싶지만 부모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죠. 이 아이는 하지만 꿈을 키워나갑니다. 그러다가 동생에게 영화상으로 보면 고3쯤 되는 것 같아요. 경기를 하자라고 합니다. 경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기 저 섬까지 누가 먼저 가느냐 내기를 하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동생은 태어나서 형한테 한 번도 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콜! 하고 이제 경기를 하는데 저기 섬까지 가는데 동생이 첫 번째는 압도적으로 이제 앞서 나갑니다. 그런데 한 중반부터는 비등비등해지면서 마지막에는 간발의 차이로 형이 역전을 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느냐면요. 나는 우성인자인데 어떻게 열성인자인 형이 나를 이길 수 있느냐. 이건 뭐 어떤 사기를 친 게 아니냐. 치팅한 거 아니냐고 막 화를 내거든요. 그때 형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너는 우성인자이기 때문에 저기 저 섬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힘을 남겨놨을 거야. 하지만 나는 저 섬까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나아가려고 했지. 그 덕분에 나는 너를 이길 수 있었던 거야. 하고 마을을 떠납니다.
결론은 여러분 한번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죠? 제가 말하는 것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 꿈을 또 찾아 나가는지 영화를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영화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모든 완벽한 이런 검사들이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도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진로 검사를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완벽한 검사에 대한 환상은 살짝 내려놓으시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검사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완벽한 흥미와 적성, 어떤 직업, 직장을 차리려고 하는 환상, 완벽한 이성, 완벽한 대학, 완벽한 직업, 완벽한 직장, 완벽한 국가, 완벽한 세상에 대한 환상을 조금만 사실은 내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세상 한 개인도 조금 모자라고 어리석고 부조리함도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우리는 개선해 나가려고 해야 되는 노력은 절대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조금은 모자란 부분을 우리가 내려놓으면요, 오히려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수를, 여러분 적더라도 진짜 하고 싶은 일, 여러분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가수요? 연예인요? 정치인요? 여러분 뭘 하고 싶나요? 모델 하고 싶으세요? 디자이너 하고 싶으세요? 교사가 되고 싶으세요? 어떤 제약 조건도 없이 여러분 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저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제 영혼을 팔아서라도 가수를 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영혼을 팔아도 가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몸치 박치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어떻습니까? 몸이 아프거나 학벌이 낮거나 외모가 어떻다거나 영어가 실력이 낮거나 아니면 경제력이 안 되거나 돈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의사를 가고 싶은데 좀 성적이 안 돼서 교대에 가고 싶은데 교대 갈 실력이 안 돼서 여러분 절망하잖아요. 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공무원이 안 되잖아요. 경찰이 되고 싶은데 안 돼요. 외교관이 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포기를 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속에서도 저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기회가 있느냐?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의 속성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일의 속성을 어떻게 하면 알아봐야 되는지 조금 우리가 한 청년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청년이 20대 중반? 조금 많으면 20대 후반 정도 되는 청년이었어요. 직장을 다니지 몇 년 안 되는 청년이었었는데요. 중학교 때 이제 요리 만화를 좋아해서 만화를 보다가 푹 빠져서 이제 요리사가 하는 말에 이제 나는 반드시 요리사가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서 이제 떠나는 사람에게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따뜻한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전율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요리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중학교 때 먹고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요리 학과를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다 괜찮았는데요. 일본까지 가서 요리도 배우고 항공기 기내식을 제공하는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요. 문제는 너무 싫은 거예요. 직장생활 막상 하니까. 날마다 천재지변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직장생활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 상담 메일을 보내온 거죠. 자, 왜 그랬을까요? 이분의 문제는 뭘까요? 너무너무 자기는 하고 싶어서 했는데 마음이 안 들었는데 이제 와서 마음이 안 든다라고 차마 부모님에게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10년 동안을 이렇게 달려왔는데 너무 마음이 안 든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조금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쉬우면서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 학생이 진짜 하고 싶었던 건 누군가를 위로하는 거예요. 자, 누군가를 위로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요리사는 요리가 될 거예요. 상담사는 상담이 될 거예요. 디자이너는 디자인이 될 거예요. 교사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교육이나 정보나 사랑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건축을 만드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건축물이나 설계나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이 도구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도구가. 영상을 만드는 사람은 그죠, 영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서로 다 다른 건데요. 그냥 이 메신저에 속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그 메신저가 요리사가 될 수도 있고,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가수가 될 수도 있고,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으로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요리사가 만족스러울 수도 있지만 전혀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내가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일의 속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근데 내가 그 일을 지금 못하게 됐다. 외교관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나는 왜 외교관을 하고 싶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저는 왜 가수가 하고 싶었을까? 말도 안 된다. 지금 친구들이 이야기하면 제가 음친지는 다 알거든요. 그러면 친구들은 넘어가죠. 그럼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목받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연을 하거나 또 방송에 나가거나 이런 모든 활동이 사실 주목받을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것을 이제 뒤늦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자기 속성을 이해를 하면요, 굉장히 사실 또 더 큰 보람도 행복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겠죠. 자,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 같이 그 방법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을 이제 직업으로 삼는 방법도 아주 중요하겠죠. 주변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취미나 직업으로 이렇게 활동을 찾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 몇 사람 사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분은 캘리그래피를 하시는 분인데요. 어렸을 때 이제 글쓰기를 좋아해서 쓰다 보니까 이게 취미가 되었고, 그것이 이제 직업은 손글씨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다 보니까 요즘은 어디에 가더라도 카페든 식당이든 어디에 가도 손글씨가 있으면 좀 뭔가 더 친근감이 가고, 로고를 할 때도 손글씨로 있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이게 30만 원에서 한 글씨에 100만 원씩도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편지를 이렇게 쓰면서요, 자필로 이렇게 한 보험회사에 손글씨를 써주는데, 이걸로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한 통에 5,000원씩이라고 하면 500통을 써줬더라고 하니까 거의 500만 원 정도는 되지 1000통을 써줬다라고 하니까 500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글씨 그 자체가 완전히 직업이 되는 거죠. 이런 분도 있고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 이 친구가 대학교 당시 3학년 휴학생이었어요. 강사가 되고 싶다라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동기가 그 당시 한 20분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꿈과 비전을 물어보는 수업이 있었고, 그 친구가 기록을 다 해놨다가 수료식 할 때 한 명 한 명 저렇게 이제 꿈을 응원한다라고 모두 보내온 겁니다. 선물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볼 때 캘리그래피 웬만한 전문 캘리그래피보다 글을 더 잘 쓴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나중에 어땠느냐면요, 재능이 있구나 이러면서 커리어 체인지를 완전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사 양성 과정을 받아서 대기업 소속의 정규직 강사로도 이렇게 몇 년을 근무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이제 전문적으로 캘리그래피와 또 그걸 바탕으로 강의하고 새로운 분야를 하려고 하고 있답니다. 저 따뜻한 독서이라는 책도 저 친구가 써준 겁니다. 따뜻한을 보시면 햇살이 탁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독서라면 칼날이 이렇게 착 내려가는 느낌. 설명을 하나도 안 들었지만 제가 금방 알겠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따뜻함과 차가운 독설이 이렇게 얽혀있는 이 부분을 이 친구가 써줬는데 제 사진이 들어가는 바람에 책은 망쳤지만 내용은 사실 괜찮습니다. 이 친구가 그런 또 한 부분이죠. 덕업일치한 사례입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면 쿠엔틴 타란티노라는 감독도 아실 건데요.
이분 역시도 이제 정말 저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물론 좀 너무 기계스러운 이런 장면이 많아서 끔찍한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요. 어렸을 때 자기는 비디오 이렇게 어떻습니까? 비디오를 골라주는 이런 일을 아르바이트 할 때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 고객의 취향에 맞는 이제 비디오들을 안내해 주는 걸 너무 잘해서 나중에 심지어 영화계까지 진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덕업일치가 되었죠. 그죠? 네이버 웹툰의 김중구 대표 역시도 그런 사례라고 합니다. 취미가 직업이 된 사례인데요. 네이버 웹툰이 수익이 네이버 쇼핑 다음으로 많다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분사해가지고도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나가고 있죠. 실제로 요즘 웹툰 보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젊은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웹툰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되었고요. 이런 것이 이제 자신의 이제 본업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켓컬리라는 곳을 여러분 이름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김슬아 대표는 입맛이 엄청 까탈스러워서 싱싱하고 이런 건강 재료들 음식에 좀 알러지가 있거나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MSG나 이런 것도 그렇고 신선하지 못한 부분에 좀 반응도가 강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냥 그것을 까탈스러운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사람들도 있을 건데 어떻게 하면 신선하게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런 사람들에게 신선식품을 새벽 배송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창업 5년 만에 매출액이 1조 원대까지 올라가는 덕업일치 사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취미생활이나 어떤 나의 성격이나 흥미나 관심사나 좋아하는 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직업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 덕업일치 사례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업 선호도 검사, 워크넷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흥미 검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비슷한 흥미들을 직업마다 가지고 있어요. 그 흥미 패턴이 뭔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흥미랑 맞는 쪽의 직업을 선택하면 만족도가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상태로 나왔죠. 이것을 가지고 원래는 홀랜드라는 사람의 직업 적성 탐색 검사로 나온 건데요.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 이걸 직업 선호도 검사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S형은 말 그대로 흥미만 보고요. 직업 흥미만 보고 L형을 가능하면 보십시오. 그럼 흥미와 성격 검사와 생활사 검사가 나오는데요. 저는 그 흥미 검사에 짧게 6가지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워크넷 아시죠? 주소 work.go.kr에 접속하셔가지고요. 직업 진로에 가셔서 직업 선호도 검사 가능하면 S형이나 L형이 있는데 L형을 제가 뭐라고 했잖아요. 숏이냐 롱이냐라는 차이거든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가능하면 이것도 끊어오셨다가 거기까지 다 보시면 좋고요. 일단 강의는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보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가시면 여러분은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 대상 검사를 보시고 거기에 직업선호도 검사 L형을 보시면 됩니다. 대략 60분, 많으면 90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홀랜드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는데요. 홀랜드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생물학적 능력이나 한 개인의 역사가 서로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서로 다른 능력이 이제 발달을 하는데 이것이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발달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 발달을 하는데, 부모나 그런 영향이 이제 학교나 어떤 사회나 어떤 계층이나 문화나 이런 것에서 다 다른데 6가지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육각형 이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6가지가 R부터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저 붉은색부터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리아색이라고 보통은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 아무래도 인접한 쪽에 우리가 흥미가 높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실제형 또는 현실형 또는 현실주의자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유형은 탐구형이나 분석형 또는 탐구자형과 가깝거나 아니면 관습형이나 사무형이나 질소 수호자형 여기와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척점에 있는 사회형, 대인관계 지향형,
이런 유형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대체로 선택하지 않는 직업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 안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흥미가 대체로 이런 유형일수록 그런 쪽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거는 유튜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쭉 빨리 좀 가겠습니다. R형이 하나 빠졌네요. 그냥 그러면 제가 R형은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R형은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것을 선호하는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적인 일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외향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외향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활동 그 자체를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성격적인 측면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규칙적이고 규범적이고 어떤 유니폼이 있는 이런 활동들을 좋아하고 자연 친화적 이런 활동들을 좋아하는 유형이 R형이다. 그런데 조금 관계하거나 미묘한 이런 부분들, 기계나 도구를 다루는 일은 좋아하는데요. 감정적인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탐구형입니다. 탐구형은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한 것을 연구해 나가고 그 과제를 풀어 나가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다만 이렇게 누군가를 설득하고 너무 지나치게 관계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한 꺼림은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친구들이 학업적인 성취도는 좀 높은 편인데요. 학업적으로는 만약 낮다라면 다른 것에 대한 연구나 어떤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들을 선호하는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예술형은 어떻냐면요. 남과 다른 것들, 차별화된 것들, 그런 직업들을 되게 선호하고요.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걸 할 때도 그렇고 직업적으로도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활동들을 선호하는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형은 어떻냐면요. 이 R형과 다르게 더불어서 서로 관계하는 활동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요. 다만 너무 기계적으로 탁탁탁탁 끌어지는 것보다는 아주 감정적으로 조금 온화하다라고 해야 할까요? 따뜻한 그런 분위기들을 선호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형도 진체형하고 비슷한데요. 진체형이 조금 다른 건 뭐냐면 관계하는 건 좋아하는데 내가 리더를 해야 됩니다. 내가 리더를 해야지 좀 만족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진취적이고 리더십이 있고 앞서가는 그런 활동을 좋아합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경력 초기 신입사원 때 만족도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취형들은 조금 더 그런 것들을 견뎌내시면 나중에 오히려 또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자신의 어떤 지위, 직위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를 조금 기다려 볼 필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습형이 있습니다. 이 예술형과 대척점이 있습니다. 모든 걸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딱 규범과 규칙에 따라서 과제물을 할 때도 명확하게 교수님이 어떻게 과제를 내줘야 되는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 예, 알아서 해오세요. 이런 걸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눈에 띄지 않게 딱 업무와 모든 것들을 수행해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유형을 관습형이라고 말하고요. 이런 관습형에 맞는 직업들도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요. 하나씩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6가지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유형은요, 그 나름대로의 모든 색깔이 있고요. 모든 조직에는 이 모든 유형이 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친구들하고 음식 가게를 오픈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역할들이, 이 6가지 역할들이 다 있어야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십니다. 이렇게 흥미와 적성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 정리하면서 흥미 부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흥미에 대한 완벽한 어떤 환상을 내려놓으시고 경험도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을 여러분이 해나가시고, 이런 직업과 유관한 검사들도 여러분 완전히 제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받으면서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검사도 활용해 보시고요. 학교에 이제 취업지원센터나 진로지원센터에 가면 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홀랜드 유행도 조금 한번 진짜 검사 한번 받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근본적인 동기, 속성을 여러분 알아보시고 어렸을 때 취미와 여러분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오랫동안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왔다면 그것을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하기 싫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해왔던 일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치관 점검입니다. 가치관 탐색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것과 다르게 제가 점검이라고 한 이유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뭔지 한번 탐색도 해보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자는 뜻으로 제가 점검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치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우선 가치관, 그러니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한번 탐색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10년, 20년 지나면 같은 학교, 같은 학과 동기여도 굉장히 서로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누군가는 아주 좋은 직장이나 직업이나 아주 큰 부를 축적하기도 했겠죠. 좋은 차도, 좋은 집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10년, 20년 후에 동문회라고 하잖아요. 동문회에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학교 다닐 때는 개차반이었는데 이런 이야기 하면 그렇지만 우와 이거 인간 됐네 사람이 됐네 이런 뜻으로 여러분이 보일 때가 있고요.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내노라는 이름도 알려져 있고 뭐 좋은 차에 좋은 집에 경제적 여력도 모든 조건이 다 되는 친구인데 만나보니까 이런 개삐리리가 쓰레기 같아 라는 느낌이 드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겉으로만 보면 그죠? 후자가 훨씬 더 뽀대나게 성공했는데 욕이 나오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사람 됨됨이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요. 그의 가치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20년 만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있잖아요. 저도 30년 만에 대학교 동기생들 만나가지고 제가 좋아했던 여자친구도 만나고 부부 동반으로 만났는데요. 너무 사실 모두가 다 달라져 있죠.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학생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음껏 하십시오. 다른데 웬만한 대학에 있는 학생들보다 훨씬 더 잘 돼 있는 모습들이 많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 속에서 바라보면 가치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내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좋은 직장과 좋은 직업과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가지고 싶지만 사실은 인생의 미래를 바꾸고 싶다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나 지위나 명예나 직장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가치관이라는 게 뭐냐면요. 가치에 대한 관점인데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봤을 때, 이건 값어치 있는 거다. 뭐, 그게 상품이든 서비스든 우리가 돈을 내는 거든 간에 사람을 볼 때도 값어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 이 가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욕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나 습관이나 교육이나 어떤 만남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어떤 성격, 기질, 열정 이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한다는데요. 우리가 한 개인의 미래를 예측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시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내가 무엇을 우선시 여기는가. 그러니까 가치관을 세우는데 우선 가치관을 세워야지만이 마음의 평화까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 제가 이 가치관을 찾기 위한 질문으로 한 2가지 정도를 들 건데요. 제가 만약 바퀴벌레를 들고 여러분 10만원 드린다면 먹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싫다고요? 안 먹겠다고요? 만약 100만원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안 드시겠다고요? 만약 여러분을 제가 현장에서 만나서 1000만원이라면 어떻습니까? 살짝 고민되죠, 그죠? 근데 만약 현금 1억을 바로 텍스 프리로 세금은 제가 나도 않고 여러분한테 드린다면 어떻습니까?
하나 먹어볼까 생각이 들죠, 그죠? 요건 뒤에서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건축에 들어가는 철근이 있는데요. 예, 포스코 같은 현대제철 같은 회사들이 이제 성장하는 이유 중에 철근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건축물이 들어가는데 이 철근이 얼마나 제대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물론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철근이라는 것이 건축물 부분에서 굉장히 큰 자재값을 차지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H빔 또는 어떤 모양이 I자 비슷해서 또 I빔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철근이요, 폭은 이렇게 5cm, 길이가 한 100m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땅에서 땅바닥에 있는 거라고 하면 건너가시겠죠. 돈까지 준다는데, 그죠? 근데 이걸 쫙 올리는 겁니다. 지상으로 쫙 올려서 지상 상공에 올려서 500m 상공에 올려놓는 겁니다. 자, 쌍둥이 빌딩 500m 상공 쌍둥이 빌딩에서 여러분이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여러분 말한 대로 그죠? 폭은 5cm인데 이제 길이가 100m야. 아무리 좋은 철근이라도 조금 휘겠죠, 그죠? 자, 여러분 건너가야 됩니다. 물론 꼭 건너가지는 않으셔도 되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바퀴벌레 금액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1억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까 갈등이 됐던 그 금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너가시겠습니까? 건너가시겠다고요, 벌써? 거짓말하지 마세요. 대부분은 건너가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0억이라면 어떻습니까? 10억쯤 되면 고민 한번 해볼게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 100억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래요? 한번 건너가 보겠다고요? 한 사람이 조금 더 많이 늘어설 수는 있겠지만요, 바퀴벌레와는 다르게 다수가 그런 생각을 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공부를 베이스로 돈 주는 거예요. 보험도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목숨이 걸린 일인데 쉽게 그렇게 건너가겠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안전지지대도 없는데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그럴 때 제가 학생들을 현장에 있으면 이제 물어봅니다. 한 학생을, 그래도 건너가지 않겠다는 학생을 붙들고요. 자, 반대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랬더니 이 학생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하세요. 했더니 고민하더니 이 친구가 어머니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자, 500m 상공에 이렇게 올렸는데 어떻습니까? 이 친구가 여기 있는데 테러리스트가 여기에 어머니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건너오지 않으면 어머니를 밀어버리겠다. 여러분. 그러면 물론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상황상.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요, 대부분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 눈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그러는 겁니다. 네, 저는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왜 건너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어머니는 오래 사셨습니다. 저는 오래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배꼽 잡고 그 강의됐던 학생들이 거의 모두가 막 자지러지는 줄 알았었는데요. 저는 너무 웃겨가지고 옆구리가 아파가지고 한참 헤맸습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이리 오래 자식아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부분의 어머니는 절대 건너오지 마라 라고 했을 겁니다. 마음속으로 서운함이 있어도 절대 그러지 않으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의 우선 가치관을 찾기 위한 부분입니다. 가치관의 이제 샘플들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가치관을 세울 때, 내 목숨을 주고도 바꾸지 않을 가치가 첫 번째입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나요? 요즘 시대에 더더욱더 없어지죠. 예전에 그래서 우리 독립투사분들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어머니도 그냥 아들에게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편지에 기꺼이 그들에게 목숨을 구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참 정말 대단한 기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절로 존경스럽죠. 그러니까 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거죠. 어머니도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그랬던 거죠. 그렇지만 우리 시대에서 정말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기에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많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로 목숨을
그래도 걸만한 가치가 있는 게 이게 첫 번째 가장 인생에서 우선 가치관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억만금을 준다라고 해도 절대 안 바꾸겠다라는 가치관이 그 다음 가치관들이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서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가치관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가? 한번 샘플들 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이렇게 A4 용지를 쥐고 이제 6면으로 찢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씩을 적도록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6장을 이렇게 다 쓰고 지겠죠. 그럼 손바닥에 지라고 하고 그걸 딱 펼쳐보라고 합니다. 카드놀이 하듯이.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카드를 한 장 버려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첫 장부터 난리가 납니다. 교수님 못 버려요.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 장씩 막 살떨면서 막 버리다가 마지막에 이제 2장이 남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막 긴장감이 극도로 이제 고조에 오르는데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이렇게 종이 흔들리게 하거든요. 그러면 막 교실 내에서, 강의실 내에서 막 종이 소리가 막 울리거든요. 그 심장 소리도 두근두근 걸리는 것 같아요. 이 두 중에 마지막 한 장을 버리겠습니다. 이러면 못 버려요. 이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게임을 하는 이유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이제 순서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이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이 내가 시간을 배분하고 직접적으로 투입해야 될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바퀴벌레 한 이야기는 이 하이럼 스미스라는 스티븐 코비사의 이제 회장님이 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자기만의 가치관 이렇게 13가지를 세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가 이분은 마음의 정신과 온 힘을 다해서 신을 사랑한다. 그래서 신심이 아주 강하신 분인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고, 세 번째가 신의 계율을 지키고, 네 번째가 겸손함이고, 그 다음 남편이자 아버지, 어머니의 추억을 기리는 사람, 지적 성장, 이런 식으로 13가지를 딱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첫 번째로 저는 잡았던 게 자아실현이었어요. 실제로 이걸 이제 게임을 제가 많이 해보면요. 첫 번째로 가족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가족이 두 번째로 나온 거예요. 교수 워크숍 때 한번 했더니 교수님들 다들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저 혼자 가족보다 자아실현 내가 잘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늘 가족이었어요. 늘 가난한 살림 속에서 고생하신 어머니, 또 아버지, 내가 잘 돼가지고 나중에 다 보상해줘야지 이런 마음 있었죠. 근데 이게 마음만 있고 생각만 있고 행동은 사실은 어머니한테도 아버지한테도 잘 안 되는 거예요. 틱틱거린다라고 하잖아요. 조금 짜증내는 투로 항상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고 나서 오히려 저도 사실 잘 못 살고 좋은데 취업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바로 서는 것이 우리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진정으로 이제 섬기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오히려 더 어머니한테도 아버지한테도 배우자한테도 자녀한테도 훨씬 더 잘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첫 번째 자아실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족, 세 번째가 존경받고 존중받는 거, 이런 거를 또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하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나게 되었지만 여러분이 또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또 여러분 제가 연락처도 주는데 감사 메시지 이렇게 보내주면 되게 또 기분이 좋고 감사한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일을 그래서 저는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적 탐구를 해 나가려고 하고 이 사회에 좀 가치 있고 공헌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돈이 보면 10번째가 완벽한 경제적 자유인데요. 저게 돈이에요. 어렸을 때는 뭣도 모르고 가족들한테 잘하려면 무조건 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돈만 사실 이렇게 쫓아갔었거든요. 돈은 사실 조금 들어왔는데 오히려 그보다 더 큰 돈이 나중에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진정으로 내가 하는 일, 여기에 집중
집중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어느 순간 돈이 싹 나갔던 돈이 싹 이렇게 따라오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저는 이렇게 가치관을 10가지를 세워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가치관을 우선순위를 순번을 꼭 정해서 세워보시기 권합니다. 네, 자, 여기에 한국인의 직업윤리에 나와 있는 가치관인데요. 대표적인 가치관, 사람이 가지는 가치관을 6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에 대한 존엄성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그죠? 인간의 목숨을 다룬다는 것은 너무나 경외시 여겨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겠죠. 두 번째가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그 인격 그 자체를 나이든 직급이든 경제력이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존중해줘야 되고요. 그가 가진 종교가 무엇이든 인종이 무엇이든 사회적 지위나 성별을 초월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가 자유예요. 어떤 타인의 창조적 지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그가 어디에 살든 어느 지역에 살든 속박에 굴복하지 않는 양심의 자유, 배우자 선택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되겠죠. 네 번째가 진실과 정의입니다. 어떤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뢰하고 근면하고 협동할 수 있는 공정한 태도들이에요. 자신의 이익보다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하여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태도,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죠. 다섯 번째가 맞죠, 사랑이죠. 관용적인 태도겠죠. 상호협력적인 관계 형성이고 정의적인 인간관계의 형성, 타인이 창조적 지성을 개발하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분이 되겠죠. 여섯 번째가 충의, 연대의식의 형성, 사회발전의 자발적인 참여 정신의 형성, 준법 정신의 형성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평화입니다. 타협적 태도의 형성, 중재 수용적 태도의 형성, 합리적인 비판 정신의 존중, 자기 자신의 과실을 솔직하게 시인할 수 있는 자기 행동, 수정적 태도의 형성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6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7가지가 되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뭔지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고민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딱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한번 딱 우선순위를 여러분 적어보시고 마음속에 담아보시거나 다이어리 같은 데도 꼭 기록해 보시면 좋겠죠. 그럴 때 다 쓰고 나서도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내가 놓치고 있는 소중한 가치는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목록을 보고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뭔지, 인생에 긍정적 영향력을 끼치려면 내가 어떤 가치관을 또 더 집어넣어야 하는지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고요. 어떤 부분에 우선 가치를 넣어야 되는지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요. 물론 싸운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조금 너무 투쟁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세상과 맞서 여러분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그리고 또 여러분이 위대해지려고 하면 위대하면 1%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지, 마음의 평온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지, 충만한 마음을 또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보다 행복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어떤 가치관을 우선적으로 또 배치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서 순서를 이제 재구성하시고 다시 잡아보시면 아주 올바른 가치관들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강점 탐색입니다. 강점을 탐색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라고요? 경험해봐야 한다고요? 역시 경험이 중요하군요. 직접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 이런 게 있네요. 일단 첫 번째는 강점을 최대한 나열해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조차도 하나하나 다 나열해 보는 겁니다. 목표는 100가지 저는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웃으면서 강의한다라고 가끔은 혼나기도 하거든요. 비시비시거린다라고 이렇게 물론 따뜻하고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모든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잘 웃는다. 내가 긍정으로 하면 되죠. 나다움이니까. 그런 거조차도 한번 써보는 거예요. 표정이 밝다, 긍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록을 이제 참조한다면 장점 목록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기술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잘하는 사람, 어떤 모임에서 사회를 잘 보는 사람, 어떤 조언이나 상담을 잘 하시는 분, 갈등 조정을 잘 하시는 분, 협상을 잘 하시는 분, 계약을 잘 하시는 분, 주변 환경을 꾸미기를 아주 잘 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데이터 수집을 잘 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잠깐 멈췄다가 또는 화면 캡처를 하셔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해당되는 게 뭔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이제 장점 목록에 다 이동을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성격의 장점이 있어요. 어떤 외향적인, 내향적인 부분에서도 그 나름대로 조용함, 차분함, 집중력 이런 식으로 이제 장점을 찾아낼 수 있겠죠. 정확한, 실수가 적은, 융통성이 있는, 모험심이 강한, 조심스러운, 완벽을 추구하는, 원칙적인, 기민한, 재빠른, 예술적인, 관대한 이런 형태로 성격의 장단점도 여러분이 캡처해 두셨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여기 안 나온 것들을 또 나름대로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재능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도 잘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진짜 한 번도 없었어요. 예전에는. 지금도 늘 말을 좀 버벅거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가 방송을 10여 년 정도 해왔고 강의를 한 20여 년 정도 해왔거든요. 지냈던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기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니같이 재미없는 녀석이 강의하면서 먹고 산다니 8대 불가사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실제로 친구들이 말을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말은 제가 아주 좀 독특한 방식으로 말을 합니다. 저는 말의 스토리가 되게 있어요. 이야기 하나하나도 되게 쉽게 이야기하는 재능이 있다는 걸 그 나름대로 또 제가 알게 되었어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말하기, 그 다음에 읽기. 말하기에서도 저는 스토리텔링 능력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식으로 듣겠죠. 듣기, 이야기, 글쓰기, 수리력, 논리적 분석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서로 다 다른 게 있는데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요거는 실내고요. 구체적으로 한 번씩 더 이제 써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장점 목록을 100가지 정도 나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일단 나열해보는 겁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제출하면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핵심 강점을 한 3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야 됩니다. 100가지 정도를 나열한 다음에 나는 어떤 분야의 강점이 있는지 직무적으로 내가 지원한 분야 뭐 기술적인 IT 능력에서는 어학 능력에서는 대인관계 면에서는 성실성에서는 이런 식으로 목록을 정하고요. 그 중에서도 핵심 강점을 한 3가지 정도 뽑고 그 중에서도 지원하는 분야에 따라서 강점을 바꿉니다. 이 3가지 중에서 직무가 달라지면 다른 걸로 이제 써먹어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3가지 중에서 아이디어 융합력을 제일 먼저 내세울 수도 있고, 친화력을 제일 먼저 내세울 수도 있고, 이제 지금은 제가 코칭 능력을 제일 먼저 앞세웠는데요. 저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저절로 사람의 어떻게 그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가 이게 딱 눈에 들어와요. 말도 안 된다 싶겠지만 코칭 능력이 이제 패턴에 어떤 고민의 문제의 패턴이 들어오는 거야. 어떻게 펼쳐나가야 되는지 해답의 패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강점이 있겠죠. 그러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나 코칭을 하는 분의 상사가 제 이야기를 들으면 엄청 흡인력이 느껴지겠죠. 저 인간 바로 채용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를 또 더 세분하게 왜 그런지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강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질문법입니다.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냥 단순하게 잘 살고 싶다.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형태로는 질문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수준 높은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학교 다닐 때는 생각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아주 사실 낮은 저급이었습니다. 여기 영화에 내겐 너무 가벼운 그녀에 나오는 주인공 잭 블랙 같았습니다. 어쩌면 자기 주제 파악은 못하고 늘 늘씬하고 이쁜 여자만 좋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람을 들여다보려고 해야 되는데 외모만 들여다보는 사실 어리석음이 있었던 거죠.
이 영화를 보면요, 키 큰 지금 남자가 나오는데 이분이 미국의 앤서니 라빈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동기부여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이제 고장이 나면서 이 사람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1시간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코칭 전문가이고 동기부여 강연가이거든요. 상담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주인공 잭 블랙이 머릿속에 똥덩어리만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모든 아름다운 걸 늘씬하고 쭉쭉빵빵한 여자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속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그냥 수리수리 마수리 야! 하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거든요. 잭 블랙이 이렇게 위로 보면서 뭐 하는 거야! 이 개삐리리 이러면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영화니까요. 그다음부터 이제 다른 일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미인들이 이제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인과 이제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새로 사귄 여자친구를 이제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잖아요. 여러분들도 생기면. 그래서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줬더니 친구들이 하고 기절초풍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친구가 화장실 갔을 때 하는 이야기가, 야, 어디서 코끼리 같은 걸 데려왔느냐고 이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몸이 이렇게 크거든요. 이 영화 제목 뭔지 아시겠죠? 내겐 너무 가벼운 그녀입니다. 지금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영화 속에서 이렇게 하니까 친구들이 코끼리 같다는 거죠. 몸무게가 100kg가 넘어가는 거구인데 얘가 너무 예쁘다라고 한결같이 이야기하니까 얘가 돌았나.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이제 겉모습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잭 블랙은 이미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물론 영화니까 이걸 이제 과장법으로 또 시각적으로 달리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나중에 현실을 깨닫고는 남자친구도 잭 블랙 충격을 받지만 나중에 이제 서로가 사랑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되게 재밌게 감동적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준 높은 질문이 결국은 수준 높은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강점을 찾을 때도 질문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도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장발장이 그죠? 19살에 빵 한 조각을 훔쳐 먹었는데 감옥 생활을 그죠? 19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풀려났는데 여전히 또 어디에서 살아야 될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아무도 취업도 안 되니까 성당에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요. 그게 성당의 물건들을 훔쳐 나왔다가 결국은 붙들리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또 감옥살이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신부님이 이건 내가 형제에게 준 선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생각하죠. 은초 때까지 내어주시는 그 신부님을 생각하면서 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고 질문을 안으로 던집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으니까, 부모가 가난하니까, 사이가 있다이니까, 그렇게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정당화시키지 않았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내 삶에 오롯이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들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짓고 새로운 도시에서 정말 성실히 열정적으로 일을 해서 부를 쌓고 또 명망 있는 시장이 되죠. 그런데 자베르 경감은 어떻습니까? 어딘가 이 인간이 나쁜 짓을 하고 있을 건데 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이제 찾아내고 그리고 나중에 고발을 하죠. 그런데 가짜 장발장이 이제 잡히고 억울한 이제 장발장이 이제 위험에 처하는데 진짜 장발장이 나타나서 내가 정말 진짜 장발장이다. 모른 척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른 척 하지 않고 갑니다. 그리고 그 어린 그 약속했던 그죠? 매춘부의 딸을 자기가 키우잖아요. 훌륭하게 키울 때까지 그때까지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고 하잖아요. 그때 자베르 경감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찾아내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고귀한 사람일 수 있구나. 왜냐하면 자베르 경감이 프랑스 혁명 때문에 붙들리거든요. 도리어 이제 목숨을 위급한 상황에서 그죠? 장발장이 구해주잖아요. 그 순간 내가 어쩌면 내가 악인이고 오히려 이 사람이 더 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게 질문법입니다. 고착화된 우리만의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깨트려야 돼요.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수업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잘못된 정체성이 이제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고정관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깨트려 나가고 새로운 정체성, 좋은 사람으로서 그죠? 우리가 정체성을 쌓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질문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난 어떤 삶을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지 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그 해답을 찾아가는 자기 성찰의 여정이다.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한 말입니다. 제가 쓴 책에 했던 말인데요. 정말 끊임없이, 저 역시도 사실 잘난 척 하면서 여러분 앞에 있지만, 끊임없이 삶에 문제를 부닥치고 있고, 또 그 해답을 또 스스로 찾아가려고 굉장히 또 책을 통해서, 저 역시도 강연을 통해서, 또 사색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초보들이 있죠. 그러니까 좌충우돌 하면서 실수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배워나가는 거니까요. 자, 약점을 통한 강점 탐색입니다. 이번에는 일단 여러분 본인이 생각하는 약점을 쫙 세로로 한번 나열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세로로 나열한다라면 이런 게 되겠죠. 산만하거나 덜렁대거나 냉철하거나 눈물이 여리거나 열등감이 있거나, 그러면 이걸 이제 필요한 에너지원이 있고요. 이걸 이제 강점으로 바꿀 수 있어요. 산만하다라고 하면 멀티플하고요. 다재다능하고 활발하고 에너지 넘치고 관심 분야가 폭넓은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덜렁댄다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고 행동가가 될 수 있겠죠. 차갑다라면 어떻습니까? 분석적이고 이성적이고 신중한 부분이 되겠죠. 눈물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아주 감성적이고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열등감이 있다. 어떻습니까? 겸손하고 겸허하고 성실하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말장난이 안 되려면 필요한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산만한 그 자체는 사실 장점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 안에 밝은 기운이 있는 거예요. 선한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장점이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덜렁대는 것도 그 자체는 단점이겠죠. 하지만 그 안에 굉장히 인간적인 인간미가 있고요.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다라면 그것이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차갑지만 그 안에 굉장히 논리적이고 학습적인 태도가 있고 이성적인 태도가 있다면 그게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단순히 눈물이 많은 거는 사실 장점도 아니고 어떻게 단점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또 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깊은 동정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열등감 그 자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들러 같은 심리학자도 오히려 인간의 진보, 성장을 일구는 동력 촉진제라고까지 이야기하거든요. 누구나 다 있단 말이에요, 열등감은. 근데 이 열등감을 성장 촉진제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이 열등감을 컴플렉스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비교를 하지 않고 건강하게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라면 오히려 더 큰 장점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쓴 지금 약점들을 쫙 장점으로 한번 다 목록을 바꿔보고 거기다가 필요한 에너지원들 이런 식으로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도, 약점 속에서도 강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보실 수 있겠죠. 네 번째, 강점을 찾기 위해서 인터뷰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탐색이었잖아요. 이제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제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SNS나 메신저나 톡을 통해서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오면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캡처하시거나 아니면 옮겨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나만의 특성이나 장점이나 이런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분만의 또 장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성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저는 제가 말은 못하는데 이야기꾼 기질이 있다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제가 짧은 이야기 속에서도 굉장히 스토리가 보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쉽게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상대 청중들에게.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교육을 들었던 한 나이 드신 청중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인터뷰도 해볼 수 있겠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라면 조금 더 질문지를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제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저의 장점, 단점, 보완했으면 하는 점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선배, 친구, 후배, 아르바이트 동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 부모님, 친인척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질문지를 조금 작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만의 강점을 탐색해 나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아주 좋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바라보는 강점, 타인이 바라보는 강점에서 공통적인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찾아보시고 그 특성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직업을 했을 때 훨씬 더 만족할 수 있는가 이렇게 탐색하는 과정을 꼭 거쳐보시기 권합니다. 이번에는 산맥 타기 기법을 통한 강점 탐색인데요. 산맥 타기 기법을 할 때 첫 번째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유년 시절부터 성장해 온 사례들을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스토리텔링 능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번 유출해 보니까 어렸을 때 제가 TV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TV를 보는 거는 아이들이 TV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목적이었어요. 저는 TV를 보는데 저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야기를 학교 가서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막 이야기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 못 본 친구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도 재밌고 그걸 본 친구들도 그 친구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내는 게 너무 좋아서 제 둘레에 이렇게 친구들이 써 있으면 막 어제 본 TV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저는 영화를 정말 좋아하게 되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했을 때 자기만의 인생 스토리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보이시잖아요. 여기가 이제 세로축이 이제 기준선 0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는 어떤 감정적으로 성취한 부분을 최대 5점으로 그 다음에 어떤 감정적으로나 실패한 부분에서 마이너스 5까지 힘들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5까지 해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씩 써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 없이 TV 보고 뭐 이야기 나누고 이러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우리가 친구들 집에 이렇게 한 번씩 놀러 가잖아요. 그 당시에는 단독주택 사는 게 엄청난 부자들이었거든요. 물론 요즘 또 이제 바뀌어가지고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또 부자인 경우들도 있죠, 그죠? 그렇긴 한데 저는 무허가 주택에 버려진 버스에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 별명이 버스집 아이였어요. 다들 이렇게 사는데 못 사는 동네는 또 못 사는 동네 사람들끼리 살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는 다들 못 살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유독 내가 친구들을 위해서 훨씬 못 살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나 여러분 강점을 찾아내는 데서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영선에다가 제가 붉은 글씨로 표기를 해놨는데요. 이게 뭐냐면 변곡점이에요. 인생의 여러분이 변화하는 시점이에요. 아주 중요한 순간들이에요. 이 순간에 어떤 경우에는 떨어져서 그냥 안 좋은 것도 있고 올라가는 변화의 시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찾는다라면 달리는 열차를 세우기.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강점을 달리는 열차를 세운 남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어느 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전력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심지어 달리는 열차를 세워본 적도 있거든요. 지금은 선로를 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경범죄입니다. 근데 이게 뭐 한 15년 전의 이야기였어요. 그냥 어떤 순간에도 그 열차를 타면 놓치면 모든 제가 그 다음 강의를 놓치는 순간이어서 진짜 전력을 다해서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뛰어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인생이 그렇거든요. 수도 없이 끊임없이 전력을 다해서 살아왔던 그런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면 굉장히 인사 담당자가 매력적으로 보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강점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강점 스토리를 써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써서 30번 바꿔야 하는 직업을 30번 바꿔야만 했던 남자, 30번 직업을 바꿔야만 했던 남자. 제가 쓴 책인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했었고요. 그 덕분에
부산의 아침마당에도 출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산맥 타기 기법을 여러분도 한번 써서 작성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경력 지도를 앞으로도 이제 펼쳐 나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수업 중에는 제가 진행할 때는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도 다 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요. 시고요. 대단한 게 아니어도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소소한 거 아주 작은 것도 하나하나 제목만 일단 써보시고 그걸 중심적으로 아주 집중적인 스토리들을 한번 잡아내서 써보시는 겁니다. 5번째, 직업 탐색입니다. 재밌게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 저는 직업인 인터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지원하고 싶은 분야가 있잖아요. 존경하는 롤모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롤모델에게 이제 여러분이 인터뷰를 시도해 보는 겁니다. 학생들하고 할 때는 제가 수업을 하면 1대1로 서로 존경하는 인물이 상대라고 생각하고 질문해 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배꼽 잡고 막 묻거든요. 얘가 뭐 김연아 선수라고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잡스가 되어서 이야기도 하는데요. 의외로 답변을 아주 놀랍도록 사람들이 잘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상의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나서요.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나아가고 싶은 분야의 사람들을 인터뷰해 보는 겁니다. 그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지를 써야 되겠죠. 지금까지 거쳐온 직업, 선배나 뭐 친인척도 괜찮고 여러분 나아가고 싶은 분야. 저 같은 경우에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분들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실제로 인터뷰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거든요. 존경한다고 배우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럴 때 굉장히 성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냥 덜컥 만나달라 이런 이야기 하기보다는 어떤 책을 봤었고 얼마나 감명 깊었었는지 꼭 그 자리에서 배움을 얻어서 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요 거의 대부분 만나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써주시고요. 심지어 안 만나주시더라도 그런 분들이 답변을 또 주시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대신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릴게요. 그럼 답변도 쓰기가 귀찮으신 분들은 물어보세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하시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목표 직업 여러분이 롤모델 정하시고 인터뷰도 시도해 봅니다. 이게 저희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 지금은 이제 중3 아이, 좀 있으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아이인데요.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온 거예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들이 갑자기 스마트폰 들어대고 인터뷰를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질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책을 쓰는 영감은 어디에 썼나요? 작가와 교수의 직업을 동시에 하면서 힘들지 않으신가요? 어떤 책을 더 써보고 싶으세요? 책을 쓰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와서요. 알차게 준비해가지고 이걸 또 발표할 때 영상을 또 찍어 놓은 걸 가지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이렇게 칭찬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학생뿐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사람들 만나자라고 하면 죄송하게도 사실 잘 못 만나요.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틈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성의를 다해서 만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제 가끔 그러면 이제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가상의 대학, 열정대학에 있는 학생이요. 팀 리더가 저한테 책을 읽고 굉장히 꼼꼼하게 리뷰를 다 하면서 선생님하고 꼭 1시간만 인터뷰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친구들이 인터뷰에 다 참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너무 바빠가지고 서울에서 강의를 딱 하고 오전에 강의하고 오후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하기까지 1시간 정도 시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시간에 강의 장소에 오면 내가 인터뷰를 해주겠다라고 하고 인터뷰를 다 끝내고 나서 저 사진을 마지막에 찍는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질문을 보니까 이 친구가 리더가 똑똑한 친구여서 짧은 시간 1시간 이내에 모두가 답변을 다 질문하고 답변할 수 없으니까 질문을 2개씩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엄청 똑똑하죠. 1-1, 1-2, 2-1, 2-2, 2-3 이런 식으로 질문을 2개라고 했더니 그게 가지치기까지 해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질문의 수준이 높다는 걸 알 거예요. 이런 질문을 A4 용지 한 3장으로 보내온 거예요.
이 친구가 첫 번째 이제 질문이었었는데요. 코치님께 가르쳐준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그런 지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 지혜 어떤 상황에서 도움이 되었는지, 돈은 어떤 의미인지, 돈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무엇이고, 돈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무엇이며, 돈 때문에 못하고 있거나 혹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이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짜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인터뷰를 이제 끝났다라면 진로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자기 탐색.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디로 나아가는가. 여기에 대한 삶의 목적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제가 2박 3일 워크숍을 할 정도로 길게 이야기를 나눴으니까요. 또 유튜브에도 올려놓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틈틈이 조금씩 보시고 아무래도 제가 계속 올려나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진로니까요. 진로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크게 목표 저는 4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A타입으로 보시는지 요걸 출력해가지고 여러분 체크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은 여러분 강의를 듣고 계시니까 잠시 멈췄다가 내가 A타입인지 한번 보시고요. 자, 보셨죠? 이번에는 B타입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십니다. 잠깐 멈췄다가 B타입 몇 개에 체크되시는지 체크해 보십니다. 이번에는 C타입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읽어보시면서 바로바로 체크를 해보십니다.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총 체크한 개수가 몇 개인지 체크를 해보십니다. 이번에는 D타입입니다. 잠시 멈춤하시고요. 메모지에다가 체크를 하셔서 몇 개나 체크하셨는지 보십니다. 자, 이제 다 체크하셨죠? 그러면 A, B, C, D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높은 항목이 어딘지 한번 보십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설명을 들어보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우리가 4가지 타입으로 볼 수 있는데요. A타입이 직장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B타입이 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요. C타입이 창업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 D타입이 공무원 방향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이 직장인으로서,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진로예요. 그럼 우리가 직장인이라는 것이 사실상 학교를 졸업해서 조직으로 사실은 소속되어서 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거의 80% 가까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졸업하자마자 완벽하게 독립해서 세상으로부터 내가 모든 수익을 벌어들이기는 대단히 사실 좀 어렵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갔을 때 직장인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닙니다. 직장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리스크가 좀 작아요. 그러면서 요즘은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주 4일 근무하는 데도 있어요. 월, 화, 수, 목. 와, 좋죠. 4일만 근무하고 3일을 쉬는 거예요. 4.5일제도 있어요. 금요일 날 오후를 쉬는 거예요. 점심 먹는 시간에 바로 퇴근을 해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죠. 그것만 해도 너무 복지가 좋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생활이라는 게 갈수록 좋아집니다. 저희 때는 주 6일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좋아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규칙적이고 규범적인 사람들에게 오히려 안정감을 주는 데 좋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또 나에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도 하나씩 여러분이 검토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가 전문가로서의 진로입니다. 과거의 전문가라고 하면 의사, 변호사, 판사, 공인회계사 이런 식으로 사자가 붙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그런 될 수 있는 전문가였다라면 지금은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요. 그냥 단순한 어떤 IQ나 지능 지수로 어떤 성적을 잘 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재능이나 강점이나 어떤 경험이나 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전문가가 도출이 되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많거든요. 제가 공부를 잘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취업 진로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하고 경력을 쌓다 보니까 전문가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아주 촘촘한 분야를 정해서 한 분야에 이제 전문가로 가는 부분이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사업가예요. 창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러분 처음부터 이제 창업가로서의 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직장을 생활하다가 또는 전문가도 사실 처음부터 전문가가 되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영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또 나중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하더라도 직장 다니면서도 늘 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큰 틀로 봐야 돼요. 내가 받고 있는 월급 집거리만한 월급만 받으니까 요금만큼만 일하겠다라고 하면 그것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조금 더 큰 걸로 바라보시면 어떤 사업이 돌아가는 패턴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사업가로서의 진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게 이제 공무원으로서의 진로예요. 요즘은 불안정한 시대다 보니까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한 해 22만 명 정도가 이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한다라고 하니까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공무원이 될 만한 자질, 통과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려면 1년 이내로 합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3년에서 5년 정도가 평균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죠. 누구는가는 진짜 10년 준비하고도 포기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공무원으로서의 진로가 맞는지, 그리고 막상 통과했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어떤 삶이 나에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진지하게 유추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진로 목표를 보면서 내가 목표에 인생의 목표가 있다라면 진로 목표는 또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를 세워 봐야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탐색해 보는 겁니다.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예, 맞습니다. 이것 역시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험입니다. 이건 제 친구가 운영하는 극단의 사진입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전에 찍었던 사진이었어요. 프랑스 아비뇽에서 항상 매년 공연을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30대 때,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요. 30대 때 만났을 때는 연극 배우였거든요. 제가 명함을 받고 아이고 니도 고생 꽤나 좀 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 배우가 참 연극 배우가 먹고 살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10년이 흘러서 40대 이 친구를 만났는데요. 이제 극단의 대표가 돼 있는 겁니다. 이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극단 잘 운영될까 했더니 전국에 있는 상이라는 상은 다 휩쓸고 이렇게 프랑스 아비뇽에도 매년 이렇게 한 달씩 공연을 나간다는 겁니다. 미국의 브로드웨이도 이제 곧 진출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연극을 하게 되었느냐면요. 재수를 했는데요. 재수할 때 아르바이트로 이런 인형극의 줄 당기기 아르바이트를 한번 했답니다. 그러다가 그게 인연이 되어서 조명하는 사람이 한 번은 안 나와가지고 또 조명하는 일을 도와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연극하는데 이렇게 관여하게 되었고 그게 또 재밌어 보여가지고 학교에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는 연극 동아리도 만들게 되고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는 극단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다들 이제 자기 선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운영을 안 하려고 대표는 안 하려고 하고 네가 대표해라. 너는 그거로만 좋아하니까 라고 하는 바람에 자기가 이제 대표가 되어서 했는데요. 상이란 상을 그렇게 다 휩쓸 정도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경험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경험이 사실 굉장히 지금 특수한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수하다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험을 해요. 첫 번째가 우리가 구체적인 경험이에요.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정보나 지식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우리가 보고 몸으로 부닥치고 생각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때 이제 반성적 성찰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개념적으로 이제 수용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경험을 많이 한 것은 단점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절대 힘든 일은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일이란 건 진짜 쓰잘데기 없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은 조금 사실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경험을 했을 때 정말 일이라는 것은 대단히 힘들구나.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게 반성적 성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경험을 할 때는 굉장히 능동적 실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상사가 나를 더 좋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객이 더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콜브의 경험학습 이론인데요. 능동적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경험은 우리가 실수하고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그 다음 경험을 할 때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경험이 많은 그 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의미가. 그러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경험을 굉장히 능동적으로 해왔던 거죠. 실제로 대부분의 경험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직업 검사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뭐 직업 선호도 검사, 홀랜드 적성 탐색 검사, 또 다루진 않았지만 스트롱 검사, 뭐 여러 가지 직업 흥미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나의 직업 흥미나 직업적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워크넷에 가셔서 보시면 많이 있으니까요. 보시면 좋고 다양한 직업 카드를 또 활용해서 탐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취업 사이트를 보라고 하는데요. 취업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무조건 어떤 소위 말하는 스펙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게시지 마시고 무조건 보이는 채용 정보를 20개 정도 스크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업들 채용 정보의 공통적 특성이 뭔지 보시는 겁니다. 인간 중심적인지 기술 중심적인지 어떤 사무직인지 도전적인 일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직업들 특성들도 보면서 여러분이 이런 직업들은 이제 피해가야 될 직업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관심 가는 직업을 한 3가지 정도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집중적으로 조금 더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하나에 조금 더 집중하고 매진해 보는 거죠. 필요로 하는 자격 요건을 보시고 그 학교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갖춰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목표 기업을 정하고 목표 직무를 정한 다음에 이 목표 직무에서 요구하는 목표 직업들을 탐색하고 목표 관계 직무에서 일을 하시는 대상자들, 선배든 아니면 또 모르면 그 회사의 SNS나 누군가의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 과정을 통해서 인터뷰도 한번 해보시고 현직자에게 그렇게 질문해 보시면서 본인이 그 분야를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하는지 강조할 부분들을 집중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그 목표로 하는 직업들도 입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직업을 찾을 때 이게 발음 잘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흥미가 가는 걸 기록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좋아하는 것을 이 사람은 말하기, 영화 보기, 여행하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 칭찬, 인정받는 거, 잘하는 것은 코칭이나 상담, 쓰다 보니까 저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융합 능력, 스토리텔링 능력이 있다,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 SNS를 활용을 잘한다, 흥미가 가는 것, 영화나 노래나 어떤 방송이나 IT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조합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걸 조합을 하면 말하기, 코칭, 상담, 예술을 하면 코치나 상담가나 직업 상담이나 청소년 상담이나 온라인 상담이나 드라마 치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력이나 옆에 즐거움이나 안정성이나 기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적 가치를 40점 만점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기록을 막 해보니까 저는 말하기, 노래라는 어떤 특성하고 스토리텔링하고 방송을 넣으니까 강사나 강연가, 교사, 작업치료, 홍보, 영업, 마케팅, 스토리 코칭, 방송 패널 이런 쪽이 점수가 제일 높게 나오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저기에 집중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저는 대학생활 동안에 만약에 한다면 취업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걸 강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흥미가 가는 걸 쓰고 그 다음에 조합을 하면서 여러분만의 직업을 막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남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업 창조하는 방법, 좀 시간은 더 걸립니다. 5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빨리 가겠습니다. 하나가 이제 직업적으로 이렇게 통합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소멸하는 직업이고, 직업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부분이 직업이 이제 성장 가도에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업이 계속 세분화되잖아요. 예전에 프로그래머가 하나 있었다면 어떻습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있지만 웹 프로그래머도 있고, 그 다음 시스템 프로그래머도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프로그래머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분화되는 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직업은 이런 식으로 흥망성쇠가 일어나는데요. 생성이 인간의 어떤 욕구나 어떤 인간의 불평에 의해서 직업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를 하면 변형 과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트렌디하게 변형을 해서 잘하면 사양 산업 속에서도 성장하는 직업이 되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기업도 마찬가지로 성장하기도 하고 잘못하면 이제 퇴보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쇠퇴하겠죠. 잘못하면. 그리고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직업을 창조하는 방법 5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세분화예요. 총 5가지로 저는 이걸 창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세분화, 융합화, 가치화, 산업화, 유의합니다. 자, 첫 번째가 세분화인데요. 하나를 깊이 있게 파고드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그 직업을 초니치 마켓에 정하는 겁니다. 한 분야의 장인들이나 강사도 그냥 강사가 아니라 이공계 청소년 진로지도 전문 강사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갔잖아요. 이충원 기자분은 의대를 갔었지만 너무 이제 의사가 되는 길이 안 좋아서 의학 전문 기자. 그러면 의대를 만약 못 갔다 하더라도 기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건강 전문 블로그 이런 식으로도 또 될 수 있겠죠. 여러 형태로 세분화하는 전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의대를 가야 되는 전 세계가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좀 위험한 직업이고 책임을 져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대상이 있고 전공이 있는데 이걸 이종 방식이 있는 거예요. 5번째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는데요. 만약 의대를 못 갔다 하더라도 사실 병이라는 것은 이미 발생한 것을 고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사실 건강을 미리 이제 예방하는 차원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전문 블로거들 중에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건강 관리하시는 부분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의사도 굉장히 다양한 형식의 의사들도 생기고 그걸 또 방어하는 유관한 직업들도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니치 마켓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등이명 교사만 되어야 교사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태어나서 교수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저희 대학에서도 한 1년 반 정도 취업 전담 교수로 생활을 하긴 했었는데요. 너무 저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대학에서 한 10여 년 정도 했었는데요. 저는 정교수직도 사실은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자유롭게 제 거 공부하면서 조금 더 가치 있는 일,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거절하게 되었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힘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학교 안에만 교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 밖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파고들면 너무나 다양한 가르치는 분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여러분이 좁게 하는 게 이게 니치 마켓으로 가는 세분화 전략입니다. 두 번째가 융합화입니다. 예전에 광고 중에 먹는 건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과일 화장품을 가지고 다루는 회사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화기 컴퓨터가 합쳐서 예전에는 mp3까지 다 있었는데요.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스마트폰이 모든 걸 합치거든요. 이걸 이제 모든 산업들이 일어나는데요. 융합화라고 해요. 서로 다른 것을 합치는 거예요. 인공지능과 자동차가 합쳐서 자율주행차, A와 B가 합쳐서 C, D, E, G, E까지 이제 나가는 거죠. G까지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흥미가 우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잖아요. 잘 조합을 하시면 여러분만의 독특한 직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꽃꽂이 심지어 꽃꽂이 전공하겠다라고 하니까 석사 과정에서 부모님이 너무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원예 심리 치료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원예 심리 치료사가 되었지만 나중에 심리학 교수가 되겠다라고 했더니 부모님이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초점은 똑같은 건데 초점을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제 원예 심리 치료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런 분야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직업을 융합화시켜서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혀 다른 흥미에 있는 것들도 여러분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방법들도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직업을 창조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가치와 의미를 불어넣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 그 일이 어떤 일이 앞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는 일에 가치와 의미를 불어넣는 겁니다. 저 역시도 끊임없이 제가 하는 일에 가치하고 의미를 넣으려고 하죠. 만약 제가 강의하는 일을 안 했다 하더라도 직장 생활을 계속 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제 일에 가치와 의미를 불어넣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 가치와 의미가 다 있거든요. 세상이 왜 돌아가겠습니다. 그죠? 세상이 돌아가는 이유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 하기 때문이고요. 이것이 가치와 곧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셔야겠죠.
네 번째가 끊임없이 산업은 트렌디하게 급속하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트렌디한 기술과 산업과 이런 것들을 최첨단으로 따라 가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여러분 노력해 나가신다라면 현지적으로 빨리 나와 있는 기술들을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플랫폼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들을 어떻게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다양한 산업 분야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직업들이 나오면 이게 뭘까 하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그러면 감각이라는 게 생기고요. 그것을 여러분 직업에, 직장 생활에, 또 여러분 독립하는 데도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트렌디한 기술을 내가 하는 일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보시면 또 직업을 창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유의한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직업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지만 현재 하는 일을 누구보다 즐겁게 수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언급하는 분이 이 42번 버스 이종득 기사님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화초버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42번 버스는 학교를 많이 가거든요. 학교 앞을 많이 갑니다. 근데 이 기사님이 급정거 안 하시려고 하초를 이렇게 다 심으시고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걸음걸이가 늦으시잖아요. 근데 이정도 기사님은 승객들에게 꼭 여러분 저기 할아버지가, 잘생긴 할아버지가 오시니까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양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타면 여러분 다들 여기 자리가 없어요. 여기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사님이 그렇게 방송을 한답니다. 오늘은 이 잘생긴 할아버지에게 누가 자리를 양보할까요? 이렇게 하면 누가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다들 쭈뼛쭈뼛 하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어나면 아이고 오늘은 잘생긴 정강이 학생이 자리 양보했네요. 모두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이 42번 버스가 대학이나 학교 앞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우르르 내리잖아요. 그러면 기사님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버스 안에서 많이 잤죠? 학교 가서 또 자면 안 돼요. 오늘을 바꿔야지 미래를 바꿀 수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 하고 이렇게 보내준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 많이 봤죠? 학교 가서 또 보면 안 돼요. 공부할 때는 공부에 집중하세요. 안녕.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들 키득키득하지만 엄청난 그 감동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일을 정말 즐기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생활에서 각자의 부분에서 자기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맙고 또 반갑고 즐겁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 그 자체를 순수하게 즐기는 것도 저는 직업을 창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앞으로 천직을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나한테 딱 흥미와 적성에 딱 맞는 이런 직업을 찾지 못한다라고 너무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각자의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천직을 찾을 수도 있고 심지어 만들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강건하게 부닥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천직이나 직업이 뚝 하고 떨어지길 기다리지 마시고 공부 좀 하시고요, 진로와 직업과 관련한 책들도 꾸준하게 읽으시고 학교 내에서도 다양한 취업, 진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셔가지고 또 배워나가시면 학교에도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요. 여러분이 그 믿음 잃지 마시고 꾸준하게 학습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요, 제가 연락처가 여기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메일로 이렇게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기록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고민 해결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나머지 제가 성심성의껏 또 답변을 드리면 거기에다 조금 도움이 더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고민하는 것들을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강의 도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면서요, 어제보다 더 나아진 내일을 위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인생이가 되어 나가요. 여러분 모두 안녕.